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달도 어두운 금은밤 적막한 와중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거리를 화천부사 이학수가 걷고 있었다. 백성들이 어찌 사는가 실상을 살피기 위해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나와 자맹을 하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로서 부임한 고을의 백성들이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굳건한 신념이었다. 이학수의 어진 다스림 덕분에 이 고을에서는 배골고 억울한이 없이 평안하였다. 내가 화천부사로 부임해 온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었구나. 세월이 이리 빠르게 흐르니 누가 막을 소냐. 옛 생각에 잠기어 걷는 길에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귀뚜라미 구슬피 울어대니 어느새 해도 저물었구나. 지금이 아니면 언제 즐길 수 있으리요. 덧없는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니 지나치지 않도록 내 직책을 생각하여 본분을 지키세. 즐기는 것은 좋지만 탐닉하면 안 되나니 어진 선비는 언제나 삼가고 또 삼간다네. 언제 읊어도 좋은 시야. 지나치지 않도록 내 직책을 생각하여 본분을 지키세. 특히 이 부분이 좋구나. 이학수는 시경 당풍에 나오는 시를 읊으며 스스로 만족하여 미소 지었다. 바스락 바스락. 달도 어두운 이 밤에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분명 벼섬 낯가리 소리 같은데. 이학수가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어느 집 마당에서 조심스럽게 벼섬을 들고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춰 걸어 나오는 사람이 보였다. 오라, 벼섬을 훔치려는 도둑이렸다. 이학수는 그 도둑의 뒤를 밟았다. 그 도둑을 보며 아직도 우리 고을에 도둑이 있었던가 갸웃하는데 도둑은 어느새 허술한 초가집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도둑은 훔친 벼섬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 뭘 하려는 건지 봐야겠다. 이학수는 집 뒷문으로 돌아가 창에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병색이 짙은 여인이 누워 있었는데 벼섬을 끌고 들어온 사내를 보고는 벌떡 일어나 물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면 모르오? 여인의 다그침에 사내는 기가 죽어 어물거리며 대답했다. 무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밤에 벼섬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꾸어왔소. 추궁을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반면 사내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캄캄한 밤중에 누가 꾸어 주었단 말입니까? 어서 가져다 주고 오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급하게 여인에게 사정하는 투로 말했다. 당신이 알아놓은 지 오래인데 도통 먹지를 못하니 병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오. 당신을 돌보느라 올해는 농사도 짓지 못하여 우리 수중에는 돈과 양식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오. 그렇다고 누워있는 당신을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일을 벌인 것이오.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삼키는 듯 하였으나 끝내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었다. 내가 잘못했소. 허나 당신이 기운을 차려야 우리가 살 것 아니오. 오늘 빚진 벼섬은 당신이 먹고 힘을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서 배로 갚으면 되지 않겠소? 아니 됩니다. 여인은 한 채에 물러섬이 없었다. 이것은 도둑질이고 당신이 이리 하시면 도둑이 되는 것이요. 나는 도둑의 여편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어찌 도둑질한 것으로 배를 불린단 말입니까? 그리 살 바엔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습니다. 여인은 매섭게 소리치며 부엌으로 나갔다가 식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다. 여보! 그걸 본 사내는 소스라치게 놀라 여인의 손에 든 식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여인은 뺏기지 않으려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어서 그 벼섬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당장 죽는 게 낫습니다. 알겠소. 내 당장 가져다 놓고 올 테니 그 칼을 치우시오.
기겁을 한 사내는 당장 벼썸을 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내외가 하는 양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학수는 여인의 처사에 깊이 탐복하며 어기적거리며 걸어가는 사내의 뒤를 쫓았다. 사내가 벼썸을 훔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본 이학수는 이제는 되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그 집에서 큰 소란이 일었다. 도둑이야!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이학수로서는 아차 싶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집으로 돌아가 보니 사내는 벌써 그 집 주인과 하인들에게 잡혀 호되게 봉변을 당한 뒤였다. 어서 이 도둑놈을 관하로 끌고 가거라. 주인의 명의 하인들은 그 사내를 끌고 관하로 갔다. 조용히 뒤따라가던 이학수는 지금은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라 생각되어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형방이 야단법석을 떨며 이학수에게 지난밤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알겠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그 사내를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 사내는 결박당한 채로 나졸들에게 끌려 들어왔다. 이학수는 그 사내의 결박을 풀어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뒤 안으로 들였다. 이학수가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온 사내는 먹음직스런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 앞에서 어안이 벙벙하였다. 이리 와 들게나. 사내는 도둑질하다 들켰는데 부사가 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다니 일이 어찌 돌아가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 그저 소처럼 눈만 꿈뻑거렸다. 이건 무슨 일인가 싶어 이도 저도 못하고 부사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이었다. 부인을 모셔오너라. 이 말이 끝나고 곧이어 여인이 들어오는데 가만 보니 자신의 아내였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길? 당신이야말로 어쩐 일로? 내외는 영문을 몰라 불안한 시선만 주고받았다. 하하하, 내 지난밤 자맹을 하다 자네 뒤를 밟게 되었고 자네 부부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알고 있네. 내외는 이학수의 말에 화들짝 놀랐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어찌 남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흐뭇하게 부부를 바라보던 이학수가 말을 이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아내를 두었더군. 자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벼썸을 다시 가져다 두는 걸 보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네. 그래서 이걸 전해주려고 한다네. 이학수는 흡족한 표정으로 소매자락에서 보자기를 꺼내 사내에게 넘겨주었다. 사내가 묵직한 보자기를 열어보자 금덩이가 나왔다. 이건 금덩이가 아니옵니까? 너 2개, 자네의 아내에게 주는 상일세. 받을 수 없습니다. 화들짝 놀란 내외는 받지 않으려 했다. 이건 자네들 것으로 오래전부터 점지된 것일세. 네? 뜬구름 같은 이학수의 말에 두 내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자 이학수는 그 금덩이에 얽힌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화천고을 어느 산촌에서 태어난 이학수는 늙으신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룬 후 한양으로 올라와 때늦게 과거 준비를 시작했다. 무더운 여름날 저녁, 그날 공부를 마치고 이학수는 남산기슭의 작은 초가집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어서 오셔요, 서방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얼른 저녁진지 드시고 쉬시도록 상을 내겠나이다. 젊은 아내가 반가운 기색으로 맞아주니 이학수는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기운이 났다. 먹을 것이 궁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임에도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삭바느질도 마다 않고 최선을 다하는 아내였다.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몹시 피곤하였는데 당신을 보니 어느새 괜찮아지는구려. 서로 아끼며 위하는 부부였다. 이학수가 방에서 기다리는 사이 갑자기 부엌에서 아내의 비명이 들렸다. 아! 왜 그러시오, 부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리 놀라다니 어서 말해 보시오. 실은 당신이 없을 때 자꾸 헛것이 보입니다.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나타나 깜짝깜짝 놀라긴 하였는데 오늘은 당신이 있어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공부에만 몰두해야 할 당신까지 걱정을 끼치게 되었네요. 걱정이라니, 그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소. 진작에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소. 괜찮대도요. 저녁상 드릴 테니 들어가 계셔요. 그깟 저녁 안 먹어도 괜찮소. 나는 당신이 걱정되어 밥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소. 당신 먹는 것이 부실해서 헛것이 보이는 거 아니오? 내가 팔자 좋게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러 나가야 당신도 좀 쉴 것인데. 당신이 이리 걱정하실까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감당할 테니 너무 심려치 마세요. 아니대요. 방도를 세워야지.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소. 왠지 이 집이 싸다 했더니 더 이상은 안 되겠소. 우리 이 집을 팔고 당장 다른 데로 이사 갑시다. 네, 그럼 이사는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 아니됩니다. 우리가 이리 떳떳지 못한 관계로 이 집을 떠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을 걸 알고도 이 집을 넘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다음 날로 그 집을 폐가시키고 다른 집으로 새빵살이를 들게 되었다. 그나마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이었는데 그 집까지 버리고 나오니 부부의 살림은 더욱 보잘것없어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그때마다 이학수는 글 공부는 그만두고 돈을 벌러 나서겠다 하였지만 아내는 한사코 말리며 공부에만 매진하시라 간청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아내의 뜻을 꺾지 못한 이학수는 혹독하게 자신을 책찍질하여 마침내 과거급제의 꿈을 이루었다. 전국에 좋다는 자리를 마다하고 이학수가 첫 부임한 곳은 고향인 화천 부사였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아내의 덕이요 고향의 덕이니 그 고마움을 고향 사람에게도 돌려주고 보살피는 게 맞다. 그렇게 이학수는 화천 부사를 자원한 것이었다. 화천 부사로 내려가기 며칠 전 이학수는 아내와 지난 날을 얘기했다. 여보,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요. 당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화천 부사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요. 참말로 고맙고 고생 많았소. 모두 당신이 이루신 일입니다. 저는 그저 밥을 지어 올린 것이 다였지요. 그것도 살림이 궁하여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니 당치도 않소. 당신이니 그만큼 잘 해낸 것이요. 오죽했으면 귀신이니 도깨비가 보이는 집에서 말도 못하고 지냈을까. 나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요. 실은 제가 정말로 그 집에서 귀신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소? 나도 기이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대관절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이 일을 얘기할 날이 올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고향에서 한양에 올라올 때 목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야 내가 과거급제를 하는 거 아니겠소?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성공을 하늘에 맹세하고 한양에 올라가자고 졸랐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때를 회상했다. 한양에 올라와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따스한 밥을 지어 올리느라 날마다 아궁이에 불 떼는 게 큰 일과였다. 그날도 아궁이에 군불을 떼려고 하는데 불이 잘 붙지 않고 연기만 자욱하게 퍼지니 어찌된 일인가 싶어 허리를 굽혀 아궁이 속을 살펴보았다. 이런, 바닥이 왜 이리 솟아있누? 이리 높으니 불이 붙지 않는 게로구나. 김씨 부인은 호미를 가져와 아궁이 바닥을 낮추려고 땅을 팠다. 챙. 호미가 뭔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뭐가 묻혀있는가? 호미로 더 파보니 작은 항아리가 나왔다. 아궁이 바닥에 웬 항아리지?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어본 김씨 부인은 뒤로 철퍽 나자빠졌다. 이게 웬 금덩이들인지? 항아리 안에는 큼직한 금덩이 3개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을 비비고 또 비벼봐도 틀림없는 금덩이였다. 이게 웬 횡재란 말인가? 금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졌던 김씨는 이내 고개를 흔들며 침착하게
항아리 뚜껑을 닫고는 다시 있던 곳에 묻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탐내지 말고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자. 이 금덩이를 꺼냈으면 한양에 왔던 다짐이 무너지고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리라 다짐한 마음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금이 든 항아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 마냥 못 보았던 것 마냥 지내려고 하여도 남편이 공부에 지쳐 힘들어하고 거기에 찬이 부실할 때에는 어김없이 그 금덩어리들이 김씨 부인에게 환영처럼 나타나서는 속삭였다. 어서 금덩이를 꺼냈소. 나를 두고 왜 사서 고생이요? 금덩이 하나만 있어도 궁핍한 삶은 끝나는 것이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혹에 김씨 부인은 깜짝깜짝 놀라며 마음을 다잡곤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금덩이의 유혹은 집요하고 강해졌고 김씨 부인은 더 이상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예전 이학수가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지친 남편에게 맛있는 한 끼를 잡숫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금덩이를 꺼내려는 자신에게 놀라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점점 커지는 금덩이의 유혹을 견뎌낼 재간이 없어 그 집을 폐가시키고 떠나자 한 것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학수는 아내를 얼싸안았다. 아니, 집안에 금덩이를 두고도 그 고생을 했다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부인이 정말 자랑스럽구려. 나였다면 진작에 금덩이를 꺼내 썼을 것인데 대단하오. 만약 당신이 금덩이를 꺼냈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오. 그저 그 돈이나 축내며 살았겠지. 당신의 굳은 신념과 의지에 감복했소. 고맙소 부인. 이학수는 일어나 김씨에게 넙죽 절을 하였다. 아니, 이게 무슨 망령이십니까? 화천부사께서 아녀자에게 절을 하시다니요. 나를 만든 건 부인이고 화천부사보다 더 대단하고 중한 사람이오. 김씨 부인은 남편의 너스레에 곱게 눈을 흘겼다. 다음날 부부는 예전에 살던 남산기슭의 초가집으로 향했다. 부엌 아궁이에 금덩이가 그대로 묻혀 있으면 하늘이 부부에게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좋은 일에 쓰기로 약속했다. 집터에 도착하자 예전에 풀 한 폭이 없이 깔끔하던 집이 잡초가 우거져 무성하게 폐가로 버려져 있었다. 부부가 해치고 들어서서 아궁이를 파보자 금덩이는 그대로 있었다. 과연 하늘의 뜻이었던가? 부부는 금덩이를 가지고 나와 화천부사로 부임해서도 고이 보관 중이었다. 이학수가 부부에게 준 금덩이에 얽힌 사연은 여기까지였다. 그 중 첫 번째 금덩이는 그대들의 것이요. 나도 그러했지만 옛부터 훌륭한 남편의 옆에는 더 훌륭한 아내가 있는 법. 당신은 아내의 말을 천금같이 받들게. 그러면 반드시 남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 걸세. 당부의 말을 마친 이학수는 벼섬 도둑을 방면하였고 내외는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떠나는 그들을 보며 이학수는 두 번째 금덩이의 주인은 누가 될까 오늘 밤 잠행도 기대가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